작은 서점. 들어올 때 그랬던 것처럼 폭이 좁은 문을 빠져나오는 사이 장롱의 옆구리가 또 동전만큼 뜯겨나가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최원정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일주일 동안 진행을 맡은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을 무대로 1980년대 소시민의 삶을 그려낸 양 기자의 연작 소설집 원미동 사람들 첫 문장으로 열었는데요. 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인데요. 12월 3일 계엄의 밤, 여의도를 가득 메웠던 123인의 증언을 담은 책입니다. 12.3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KBS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작팀과 유종훈 PD가 썼고요. 출판사 이야기장수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책 받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서점의 모든 방송은 다시 듣기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요. 팟캐스트와 KBS 앱 콩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KBS 모바일 플레이어 콩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서점에는 어떤 책이 나오고 있을까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교보문고 구한회 MD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구한회 MD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첫 책 소개해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어떤 책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정치사회 분야의 책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예상할 수 있는 책인데요. 노후 불안, 일본에서 답을 찾다이고요. 네. 이 책의 메인 카피는 늙는다는 이유로 불안해지지 않는 가장 따뜻한 비즈니스 그리고 돌봄입니다. 아니, 제목도 저의 가슴을 찌르고 네. 메인 카피가 너무 솔깃한데요? 늙는다는 이유로 불안해지지 않는다고요?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불안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연구한 책이죠. 네. 근데 뭐 메인 카피에 비즈니스, 돌봄 뭐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걸 보니까 사회 분야 책이지만 경제 얘기도 하고 산업 얘기도 하고 좀 그런가 봐요? 네, 맞습니다. 저자인 남희선 님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일해오고 있는 분입니다. 일본계 기업에서 11년 이상 근무했고요. 네. 일본의 고령화와 시니어 비즈니스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아, 이 문제에 딱 전문가시군요. 맞습니다. 네. 10년 이상 근무하셨다고 하니까요. 일본계 기업에서요. 그리고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사회 개인에게 찾아올 위기 그리고 대응 방안을 정리했고요. 또한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를 산업적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내용입니다. 아, 우리가 그냥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기회로까지 활용할 수 있다. 사실 뭐 한국이 고령사회에 들어선 거야 이제 기정사실이고 초고령 사회에 맞습니다. 들어섰다고 네. 하고 한국이 아마 일본 전철을 따라갈 것 같은데 지금 읽어보기 제일 적절한 책이네요. 네, 맞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20%를 넘었대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노후하면 떠올리는 단어가 두려움 그리고 불안일 거예요. 네. 하지만 저자는 두려워하기만 하지 말자.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이렇게 해답을 찾아보자고 제안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 한국보다 고령화 사회가 20년 먼저 찾아왔던 이웃나라 일본의 대응에 주목하고요. 그 결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시사점은 어땠는지 상세하게 이 책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궁금하고 솔깃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일본 사례 좀 살피기 전에 한국 고령화 뭐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이제는 약간 무덤덤해지기까지 하는데 속도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20%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수는 불과 10년 뒤인 2035년에는 3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 지금 50대가 많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는 일본보다 2배 빠른 속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초고속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지난 2020년에 많이 나왔던 뉴스인데요. 네. 2020년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되었거든요. 즉 인구는 준다. 네. 그리고 노인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네. 아쉽게도 앞으로 인구 다수를 차지하게 될 노년층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혹시 작가님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몇 번째인지 아시나요? 제가 이런 거 잘 찍어요. 네. 보통 뭐 한국이 뭐해서 OECD 몇 번째인 줄 아느냐 하면은 네. 1위 아니면 꼴찌인데 안 좋은 네. 거 1위, 좋은 거 꼴찌 뭐 그렇더라고요. 1위인가 보죠? 정말 아쉽게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약 40%로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아유, 이게 진짜 이렇게 밝은 톤으로 이야기할 게 아닌데 네. 우리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사회에 살고 있고 이미 많고 굉장히 많아질 텐데 그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하다, 압도적으로 1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저희도 언젠가 어르신이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희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조금 더 사회 어떤 실상인지 더 깊게 확인을 해보면 네.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0만 원대라고 하고요. 네. 근데 고령자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60만 원입니다. 격차가 꽤 크지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저자가 노후 3대 불안으로 꼽은 경제 불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노후 3대 불안이요? 네. 그중에 하나가 경제 불안. 그럼 나머지 2개는 어떤 불안인가요? 건강 불안 그리고 고독 불안인데요. 네. 저자는 이 3가지 불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하나씩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경제 불안, 건강 불안, 고독 불안. 아유, 뭐 하나 쉬운 게 없네요. 아유, 어느 불안 먼저 살펴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경제 불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모두 일본의 사례입니다. 네. 지금 일본에서는 70세에서 74세 사이의 노인 중에 3분의 1이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70대예요? 네. 오. 소일거리로 일하는 거면은 그래도 다행인데 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그 생계형 노동을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 여기에 의료비, 간병비가 추가되고요. 네. 반면에 핵가족화가 되면서 가족의 지원이 줄어드니까 네. 돈 걱정 없는 노후는 점점 이루기 힘든 목표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약 10년 전인 2014년 무렵에 일본에서는 노후 파산이라는 단어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까 70살에서 74세까지 3분의 1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부럽다, 멋지다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군요. 좀 우울한 얘기군요. 이렇게 연금만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일본 사회는 이 노후의 경제 불안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2가지 방향에서 접근했는데요. 네. 우선 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은 또 저축만 계속해서도 노후 대비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네. 우리나라로 치면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그리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처럼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라고 권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투자 다음으로는 평생 현역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왔는데요. 네. 일본에서는 정년을 7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 제도를 폐지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유연성을 발휘해서 고령 인력 활용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맞는 방향이고 반박은 못 하겠는데 어떻게 들리냐면 약간 국영수 위주로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들리네요. 좀 너무 단순한 접근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정년이 지나서 좀 노동에 얽매이지 않고 여유롭게 남은 삶을 즐기고 싶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중요한 지적인데요. 물론 개인의 선택이 그 무엇보다 앞서야 합니다. 만약 충분한 자산을 쌓아놓아서 일을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분은 선택지가 많잖아요. 네. 반면에 이 책에서는 아쉽지만 준비가 약간 부족했던 분을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대책으로서 평생 현역 개념을 제안한 겁니다. 네.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설명하면요. 지금 65세까지 일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일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노동을 강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네. 만약 우리가 은퇴 나이가 됐는데 네. 일을 그냥 계속 하고 싶어요. 이런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저도 사실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만약에 네. 정년이랑 일자리 부족 등의 이유로 이 일을 못하게 되는 일은 있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를 개선해 보자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일할 사람이 계속 줄어드니까요. 고령화 사회에서는 경제구조 전체 자체를 고령자의 참여와 활동을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 고령자의 참여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 고령자 당사자 개인의 선택과 실천도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일본의 어르신들은 그럼 이런 사회적 기조에 대해서 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일본의 내각부가 시행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네. 60세 이상 인구 중 70%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해요. 안정적으로 계속 일을 하면 네. 먼저 부분적이라도 경제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고요. 그렇죠. 사회적인 소속감과 삶의 의미를 이어갈 수 있고 네. 자존감과 활력 또한 높아진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꼭 거창한 일,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니어도요.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이 그런 의지를 가질 때 주변에서 좀 적절한 지원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지가 있는 분을 잘 가이드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네. 그 정부와 지자체는 재취업 연계 혹은 직업훈련처럼 여러 프로그램 마련에 힘써야 하고요. 민간 기업 역시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해서 고용과 교류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이요. 네. 개인이 계속 일을 할 때 가능한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 즉 경력과 연관이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고령자 개인으로서도 계속 해왔던 일을 하는 게 적응이 수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력에서 비롯된 전문적 기술과 지혜를 사회에 전파한다. 이런 의미 또한 크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경제 불안 이야기 들었고요. 아까 건강 불안이랑 고독 불안도 있었죠. 네. 어떤 불안 해결 먼저 알아볼까요? 다음은 건강 불안입니다. 네. 이 건강 불안은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네. 간병 그리고 예방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간병은 가족의 일이라고 여겼다고 해요. 한국도 뭐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990년대 들어서 고령화는 계속 급속히 진행되는데 네. 핵가족화가 이루어지면서 간병할 사람이 줄어들고 간병할 사람이 줄어드니까 간병자가 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반영해서 일본에서는 2000년 4월에 공적 노인 장기 요양보험, 즉 개호보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네. 이 제도가 지니고 있는 철학은요. 돌봄의 책임과 비용을 가족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분담하자입니다. 즉 돌봄의 사회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돌봄의 사회화.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을 이제 공적 영역에서 돌보는 거는 분명 필요한 일인데 뭐 재정적인 한계 같은 게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실제로 장기 요양 인정자가 급증하고요. 그 정부의 급여 지출도 크게 증가하니까 네. 이제 재정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예고가 되었대요. 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걸 계속 이 기조를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네. 제도를 개편합니다. 그래서 간병을 중시하는 것도 필요한데 간병을 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합니다. 네. 지금 아프신 분을 돌보는 것에 앞서서 건강한 삶을 가능한 한 오래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쪽으로요. 이때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그 일상의 유지입니다. 간병할 일이 없게 간병을 예방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건강한 삶을 가능한 한 오래 영위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일상을 유지해야 된다. 솔깃한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요. 누구나 노화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는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때 가능한 한 지금까지 계속 살았던 익숙한 동네,
내 집에서 일상을 계속 유지하며 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는 돌봄하면은 병원이나 시설처럼 전통적인 입원 중심의 의료를 생각하는데요. 네. 여기서 벗어나서 고령자 스스로 가능하면 자립하여 생활하도록 돕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공생사회라고 하는데 네. 이런 공생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일본 사회는 개별 지역 단위로 촘촘하게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민간 기업과 협업을 또한 다양하게 진행을 해왔고요. 아, 일본의 어떤 공공기관들이 민간 기업이랑 협업을 했나 보죠? 어떤 사례가 좀 있을까요? 책에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나오는데 그중에 인상적인 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정보통신 기업인 NEC, 그리고 에너지 기업인 중부전력, 네. 그리고 도쿄대학의 고령사회 종합연구기구의 협력 사례인데요. 그 1인 가구의 전력 사용 패턴을 바탕으로 네. 고령자의 생활을 어떻게 생활하시나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오. 예를 들면은 매일 아침 7시에 커피포트를 사용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네. 그런데 며칠째 사용을 하지 않으시네? 그리고 다른 전자기기의 사용 이력도 뜨지가 않네? 아.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바로 확인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되면요. 네. 바로 가족이나 지역의 케어 담당자에게 전송이 되어서 바로 신속한 대응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아,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은 구축하는데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도 않겠고, 또 뭐 그 당사자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겠네요. 동의도 필요하겠죠. 이런 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네. 기술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떤 IT 기술들이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 자율주행으로 자동차가 다니고요. 작가님도 책에서 쓰셨지만 AI가 네. 몇 초 만에 난제를 풀어내는 초기술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노후 불안처럼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스스로 제한하지 말고 최대한 발휘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과학기술 좀 더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노화를 그냥 좀 막아주면 안 될까요? 영노화 기술 뭐 이런 거 나오면 안 될까요? 너무 좋은 상상력인 것 같습니다. 또 안 될 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의료기술이 잘 발달하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기술만 믿고 뭐 해결될 거야 이러면 안 되겠죠. 분명히 생각해 볼 지점들이 많을 텐데 노후 불안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MD님이 좀 강조하시고 싶은 그런 핵심 메시지가 있을까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말만큼은 꼭 전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요. 네. 고령자를 도와준다가 아니라 고령자와 함께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노인의 3대 불안이 경제 불안, 건강 불안, 고독 불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자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주체적인 삶이에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네. 도와줬으니까 이제 끝. 이런 게 아니라요. 네. 고령자 또한 가능한 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면서 네. 존엄과 자존감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짜야 한다는 뜻이에요. 네. 저희 젊은 세대인가요? 저희 아직은 젊은 세대죠. 중년 세대. 네. 저는 중년 세대고 젊은 세대든 네. 중년 세대든 세대시고요. 네. 그리고 고령자 세대든 바라는 건 다르지가 않고 다 똑같다. 네. 이런 점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이제 곧 어르신 소리를 들을 날이 머지 않았고 그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는 주체적인 삶인데 네.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도 읽고 싶은 책이고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희선 작가님의 노후 불안 일본에서 답을 찾다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한의 MD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최민석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요즘 좀 자주 뵙네요. 그러게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크리스마스 특집이랑 네. 연말 특집도 함께하고 네. 또 이렇게 1월에도 네, 원정 아나운서님이 자리를 비워주신 덕분에 이렇게 또 재밌는 방송도 또 함께하게 되네요. 원정 아나운서님 감사합니다. 푹 쉬고 오십시오. 새해 첫 책 뭐 어떤 책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은 새해니까 좀 따뜻한 마음을 되새기는 게 어떨까 싶어서 네. 양기자 작가의 원미동 사람들 준비해 왔습니다. 원미동 사람들이 좀 따뜻한 책인가요? 서늘하긴 한데 네. 예, 그 80년대 부천시 원미동을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애환이 담긴 작품이긴 한데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네. 아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다. 네. 그 사람 냄새가 난다. 네. 결국 우리는 동화 속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서로 다투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는 게 오히려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또 1월에 이야기하기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양기자 작가님 먼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양기자 작가님은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네. 또 우리 코너에 포맷이 있으니까 저희가 좀 소개하기가 민망한데 네. 공식으로 그래도 좀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1955년에 전북 전주에서 태어났고요. 네. 1978년에 다시 시작하는 아침으로 문학사상 신인상을 받으면서 데뷔를 했습니다. 네. 초기에는 소설집 김어거리 새와 원미동 사람들을 출간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작품은 초기작인 거죠. 아, 그렇군요. 이때 많은 비평가들로부터 단편 문학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런 찬사를 받았고요. 그런 네. 평가를 받았고 그러다가 90년대에 들어서서는 장편 소설 집필에 주력을 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굉장히 많죠. 많이 나왔죠. 이때 이제 한때 출판계에 퍼져 있던 그 소문이 뭐냐면 네. 양귀자 3년 주기설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게 뭡니까? 마치 이제 그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주기설 이런 것처럼 때마다 돌아온다. 그러니까 양기자 작가의 장편 소설이 3년마다 나오는데 네. 이게 희망,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천년의 사랑 모순 이런 작품들이 3년 간격으로 계속 나오면서 네. 그때의 그 동시대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다 자리매김을 한 거죠. 그렇네요. 네. 지금 약간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이 나온다 뭐 이런 느낌. 저희 어릴 때 추석 때마다 성룡이 제키 찬의 영화가 극장에 걸리듯이 출판계에서는 3년마다 양기자 작가의 히트작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양기자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선생님을 뭐 크리스토퍼 놀란 뭐 성룡 뭐 이런 훨씬 이런 훌륭한 담고 있습니다. 예술가이시고요. 네.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1987년에 오늘의 작품인 원미동 사람들로 유주현 문학상을 받았고요. 네. 1992년에는 숨은 꽃으로 이상문학상을, 96년에는 곰 이야기로 현대문학상을, 네. 99년에는 늪으로 21세기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네. 이 상 받은 해도 보면 99년, 96년, 92년 이렇게 3, 4년 터울이에요. 네. 그렇겠죠. 뭐 히트작이 3년 간격으로 나오니까 상 받은 간격도 비슷하겠죠. 당연한 얘기인데 그 분석해 주시기 전까지는 아니 어떻게 상도 이렇게 2주기로 받으시지? 이러면서 되게 불가사의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이란 생각하고 것은 있었습니다. 좋은 작품을 썼을 때 따라오는 것이다. 네. 근데 사실 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3, 4년마다 장편을 내서 그게 네. 다 대중의 사랑을 받기도 사실 힘든 일인데 그게 상을 받기도 더 힘들고 네. 근데 전 정말 불가사의한 게 작년, 재작년에도 엄청난 사랑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판계의 화제거리일 뿐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한테서도 이게 화제였어요. 저는 처음에 그 이제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온 걸 보고 당연히 뭐 BTS 누가 좋아한다고 올렸겠거니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모순. 그 장편 소설 모순. 네. 이게 출간된 게 1998년이거든요. 지금 한 4세기가 지났네요. 25년이 넘은 거죠. 네. 그런데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분석이 나옵니까? 분석이 정말 어려운데 네. 이게 일종의 이제 유행과 같은 현상이었는데 그 네. 메커니즘을 보자면 그냥 쉽게 말하자면 SNS와 유튜브가 이 작품을 조명했기 때문에 MZ 세대를 포함해서 뭐 30대까지 이제 사랑을 한 건데 네. 그런데 그 SNS에서 젊은 세대들이 과거의 모든 작품에 대해서 열광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러면 과거 작품 다 베스트셀러 그렇죠. 뭐 돼야죠. 책 소개하는 북튜버들이 소개하는 과거 작품들이 많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작품의 성격이 요즘 세대들한테 무언가 울림을 줬다는 거죠. 어떤 울림이었을까요? 저는 그게 소설 모순이 말하는 바가 바로 요즘 젊은 독자들이 고민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요즘 간단히 말하자면 계층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사회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묘하게 다시 배우자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나 봐요. 아주 옛날처럼. 80년대 고민처럼. 네. 그때에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배우자 네. 결정이 중요한 시대였는데 요즘에는 남녀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뭐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부의 대물림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오히려 다시 또 중요해진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소설 모순은 두 여성이 삶의 동반자를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이야기인데 네. 궁극적으로는 이 소설이 그게 별반 차이 없다. 그러니까 뭐 지금이나. 그 소설 이야기 속에서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네. 궁극적으로 소설이 다루는 이야기는 그냥 인생 자체가 모순이다. 삶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고 그냥 부조리한 것이고 불합리한 것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요즘 독자들한테 좀 와닿은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여기서 생각나는 책이 최민석 작가님이 쓰신 피츠제럴드예요. 갑자기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피츠제럴드 작품이 네. 계속 매력을 발휘하는 이유가 네. 피츠제럴드는 계급에 되게 주목한 소설가였다. 이런 그렇죠. 분석을 하셨던 네. 거를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개츠비라는 그 캐릭터 자체가 자기 계급을 벗어나려고 그 모든 일을 벌였던 거고 모순도 그렇게 좀 사회 맥락이랑 연결해서 네.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좀 갑자기 제 얘기가 나와서 좀 부끄럽긴 한데 피츠제럴드 아무튼,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피츠제럴드 양기자 작가님 요 사이에 제 이름이 들어가니까 아무튼 이렇게 은근슬쩍 묻어가니까 황송하고요. 아무튼 정리를 좀 하자면 네. 요즘 독자들이 보기에 그 옛날과 지금의 삶의 조건은 달라졌는데 삶에 대한 질문은 그대로라는 거죠. 네. 그래서 독자들이 모순을 읽으면서 이게 아직도 나에게 유효한 내 이야기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모순이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시대가 이제야 이 소설을 따라잡았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현 진짜 멋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사랑받았지만. 네. 소설의 진짜 힘이죠. 시대를 뛰어넘은 힘이고 시대가 이 소설을 이제야 따라잡았다. 야, 멋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아니 진짜 멋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은 모순 아니고 원미동 그렇죠. 사람들이죠?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이제 모순을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양기자 작가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네. 워낙 모순이 갑자기 사랑을 받아서 원미동 사람들은 뭐 25년 내내 사랑받은 작품이고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고 네. 제가 그 원미동 사람들을 왜 골라왔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기에 가장 양기자 작가다운 작품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양기자 작가를 잊게 한 작품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원미동 사람들인 것 같아요. 원미동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양기자 작가의 작품을 주목하고 사랑하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출발점이다 이렇게 본 거죠. 원미동 사람들도 이제 약간 모던 클래식의 그런 반열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제 고전이라고 해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죠. 네. 저는 원미동 사람들도 좀 전에 작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연작소설집도 계층에 대한 그런 작품이네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소설의 그 첫 꼭지가 멀고도 아름다운
동네, 멀고 아름다운 동네라는 꼭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미동 한자가 원래 이렇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건가요? 멀 원자에 아름다운 미자. 네. 그러면 야, 이거 멀다는 거는 그냥 아름다운 동네가 아니라 멀다는 거는 네. 원래 한자에 이 한자로 이름 지을 때는 어디서부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설의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이 서울의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조금 경제적인 위기에 몰려서 네. 이사를 가면서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원미동으로 가요. 그래서 서울로부터 먼 동네라는 거죠. 아. 그 이사를 갈 때 그 80년대 풍경처럼 네. 진짜 트럭을 타고 가는데 자리가 없어서 뒷자리에 남자 주인공 가장이 뒷자리에 그 뭐 TV랑 이부자리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는 그 짐 사이에 거기 임신한 아내랑 같이 타고 네, 가죠? 맞아요. 네, 아이고. 혼자 껴서 네. 둘이 같이 껴서 쓸쓸하게 가요. 네. 그러면서 원미동에 들어가는데 그 동네의 풍경을 이제 좀 뭔가 쓸쓸한 가운데서 아름답게 묘사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이 소설을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 소설은 그때 당시를 살아가야 했던 소시민들의 현실, 감당하기 벅찬 현실을 다루고 있는 명백한 세태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소시민들, 예. 서울에 진입하지 못한, 그렇죠. 혹은 서울에서 밀려난, 네. 딱 그런 계층의 이야기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이 소설이 원미동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네. 원미동 사람들은 지금 이 소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소설 그 동네에 가면 이게 원미동 거리인가 뭐 아무튼 그런 이름이 있다고 해요. 네. 이 소설이 쓰인 배경지다 그런 안내문도 있고요. 네. 아무튼 정리를 좀 하자면 이 소설이 그때 다뤘던 80년대 소시민들의 이야기가 그때 당시 해결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네.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면서 네. 2025년까지 우리에게 유효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네. 모던 클래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총 11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고 그 11편이 조금씩 이제 겹치는 캐릭터도 나오고 뭐 이렇게 연작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은 그중에 한 편을 좀 집중적으로 소개해 주실 거죠? 오늘 소개할 작품은 원미동 사람들과 제목이 가장 비슷한 원미동 시인입니다. 원미동 시인.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럼 줄거리를 좀 소개를 해볼게요. 네. 소설의 화자는 나입니다. 네. 내 이름은 경옥. 여자아이고요. 나이는 7살입니다. 네. 나는 딸만 5이 있는 집의 막내입니다. 그리고 좀 똑똑하죠? 그렇죠. 똑똑하고 되바라졌죠. 네. 이게 약간 이제 은희경 작가님의 새해 선물도 생각나고 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사랑방송님과 어머니도 조금 생각나고 오키. 네, 오키. 그러니까 요런 소설의 화자들이 좀 있어요. 그 네. 특징이 뭐냐면 요런 그 조숙한 화자가 어른들의 모습을 능청스럽게 서술을 하는데 그 어린이만의 독특한 풍자적인 시선이 있는 거죠. 네. 어린이의 눈으로 본 어른들의 모순점, 말도 안 되는 점. 그게 어린이 눈으로 보면은 되게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되게 슬플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요 소설은 약간 슬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야기로 돌아가서 나는 심심할 때면 종종 동네에 형제 슈퍼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네. 슈퍼마켓 앞에 있는 그 플라스틱 의자 있잖아요. 네. 거기에 앉아 있으면 가끔씩 슈퍼의 주인인 김 반장이 그 막대 아이스크림이죠. 쭈쭈바를 주거나 심심풀이용 과자를 건네주기 때문입니다. 아우, 저도 80년대 슈퍼마켓 앞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가지고 쭈쭈바 많이 빨았습니다. 네. 근데 김 반장은 왜 이렇게 경옥이한테 호의를 이렇게 베푸나요? 그건 바로 80년대 이 원미동에서 인심이 넘쳐났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인심이 넘쳐났겠죠. 근데 김 반장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 반장이 연모하는 상대는 바로 나의 셋째 언니인 선옥입니다. 아, 사랑방송님은 오키의 어머니를 사랑해서 네. 오키랑 그렇게 좀 친해지려고 하고 김 반장은 나의 언니, 셋째 네, 언니. 셋째 언니. 아,
흑심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는 걸핏하면 이 형제 슈퍼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이때 늘 내 곁에 있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김반장, 경옥이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더 있는 네. 건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친구인데 내가 이 사람을 친구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좀 놀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친구가 맞긴 하지만 사실은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영혼의 친구이거든요. 경옥이는 7살인데 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친구면은 몇 살인 건가요? 20대 아저씨입니다. 예. 좀 별로 보기 안 좋다. 근데 20대 아저씨인 나의 이 친구는 바로 원미동 시인입니다. 네. 오늘 그 단편 소설의 주인공인 거죠. 정말로 시인인가요? 아니요. 이 사실 원미동 사람들은 이 청년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머리가 약간 이상하다고요. 그래서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 청년을 보고 약간 돌았다고 소설에서 표현을 합니다. 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원미동 시인은 그냥 착한 청년일 뿐입니다. 네. 물론 또래의 친구들보다 말이나 생각이 조금 느리긴 합니다. 하지만 속은 누구보다도 깊습니다. 약간 말이 느리고 조금 뭐 요즘 표현으로는 조금 뭐 어떤 네. 발달장애가 있는 것 같고 뭐 지능장애, 인지장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뭔가 사람들이 볼 때 답답하고 뭔가 느릿느릿하고 일도 안 하고 쉽게 말해서 좀 느린 동네 백수 청년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왜 원미동 시인이라고 불리나요? 그건 바로 이 청년이 늘 시를 읊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네. 슈퍼 벤치에 앉아서 허공을 보면서 시를 한 수씩 짓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문학 청년인 거죠. 네. 뭐 당연히 문학상을 탄 정식 시인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늘 시만 입에 달고 사는 이 청년을 이미 원미동 시인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옛날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면은 이런 캐릭터들이 이렇게 드물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검은 뿔테 안경을 끼고 맞아요. 안경 다리에는 흰 테이프가 감겨 있죠. 몇 번 부러졌다는 거죠. 대체 뭘 하면서 안경 다리를 부러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대부분 이제 군용 야상을 입고 네. 늘 옆구리에는 뭐 시집이나 철학서적 이런 거 끼고 다니고요. 시집 뭐 보들레르 뭐 이런 거 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원미동 시인도 안경을 끼고 늘 사시사철 군용 야상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눈은 퀭하고 머리칼은 부스스하고 그 입고 다니는 청바지는 낡아 빠져서 네. 한밤에 보면 몽달 귀신 같다고 해서 동네에 있는 미용실 언니는 이 원미동 시인을 몽달씨라고 부릅니다. 몽달씨. 네. 대충 이미지는 어떤지 알겠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거죠? 이 몽달씨한테 붙어 있는 소문은 무성합니다. 네. 예컨대 원래는 굉장히 똑똑해서 고시 준비를 했는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 여러 번 낙방을 해서 좀 이상해졌다. 네. 아니면 뭐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데모를 많이 하다가 어딘가에 한번 끌려갔다 왔는데 그 뒤로는 좀 말도 좀 느려지고 집에서만 지낸다. 아무튼 이런 소문이 늘 원미동 시인한테는 따라다니는 거죠. 저런 대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대학 다니다 그만두고 뭐 군대 갔다 왔더니 뭐 이상해졌다. 네. 뭐 그런 대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별명 부자인 원미동 시인에게도 진짜 좀 묘한 사연이 있겠죠. 네. 몽달 씨도, 그러니까 원미동 시인도 원래는 대학교까지 다녔다고 해요. 네. 그런데 시를 너무 사랑해서 사람들 말로는 시에 미쳐버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원미동 시인은 20대이지만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처지입니다.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처지인데 왜 늘 형제 슈퍼 앞에 이렇게 경옥이 옆에 앉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사람답게 네. 가끔씩 이 형제 슈퍼 주인인 김 반장이 가게 정리 좀 해달라고 일을 시키면 그 일을 하고 바나나 우유 같은 거를 받아먹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진짜 이게 1980년대에나 네. 가능할 그것도 이제 좀 이렇게 어수룩한 사람한테나 통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 반장 그러면 고작 그렇게 뭐 아이스크림, 바나나 우유, 야구르트 이런 거 주면서 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원미동 시인을 이제 친구라고 부르는 거죠. 아이고. 왜냐하면 정식으로 채용하면 안 되니까.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라면서 네. 계속 이제 써먹는 건데. 네. 근데 김 반장이 원미동 시인한테 한 희망 고문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아무도 원미동 시인의 자작시를 읽어주지 않는데 김 반장이 언젠가는 그의 시를 읽고 감상평을 들려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 그 시가 뭐 대하 서사신가요? 좀 그냥 좀 들어주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런 희망 고문을 합니까? 어쨌든 상황은 대충 이해했고 이 네.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네, 원래 이제 그 소설 속에서 원미동은 시끌벅적한 동네인데 네. 그에 걸맞게 어느 날 밤 나의 엄마와 아빠는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대바라진 나는 어른들이 저런 것도 양보 못하나 이런 마음으로 집에서 나와서 나의 아지트인 형제 슈퍼 앞으로 갑니다. 네. 그때였습니다. 피투성이인 사내가 슈퍼 안으로 뛰어 들어간 게요. 어머나 누군가요? 왜 피투성이가 됐죠? 네, 그 사내는 슈퍼로 들어가자마자 외칩니다. 김형 도와주세요. 김 반장이랑 아는 그런 사람입니까? 네. 그런데 경옥이가 이런 걸 파악할 경황도 없이 바로 빨간 러닝셔츠만 입은 사내와 또 흰 러닝셔츠만 입은 사내가 뒤따라 들어와서 이 피투성이의 사내를 막 발로 지디깁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야말로 경악하고 말죠. 아니 왜요? 김 반장한테 도와달라고 애원하면서 맞고 있는 남자가 바로 몽달 씨, 즉 원미동 시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너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들어오니까 처음에 못 알아봤던 거죠. 네. 김 반장은 몽달 씨를 친구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 이제 몽달 씨를 때리던 두 사내가 김 반장한테 묻죠. 이 자식 아는 사이인가요? 그러면 당신도 한번 맞아볼 텐가? 우리 김 반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김 반장은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처럼 답을 하죠. 무슨 소리요? 난 몰라요. 상관없는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서들 하시오. 진짜 베드로처럼 한참 회개를 하셔야 될 분인데 경옥이 앞에서 부끄럽지가 않은가요? 그렇게 이제 이게 너무 좀 창피한 짓이다. 네. 네, 너무 근데 비겁하다. 김 반장이 이때 그나마 잔머리를 쓴 게 김 네. 반장의 눈에는 경옥이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경옥이가 아직 슈퍼에 도착을 못했어요. 경옥이 멀리서 가고 있던 건가요? 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경옥이가 멀찍이서 이 사건을 목격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김 반장은 경옥이가 이걸 보고 있다는 걸 전혀 생각도 못한 거죠. 그 미래의 처제라고 생각했던 이 소녀한테 자기 진짜 모습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줬네요. 그렇습니다. 이때 경옥이가 결심을 하죠. 미래의 형부 후보감에서 김 반장은 걸렀다고요. 인성평가 불합격.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원미동 시인은 이제 더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슈퍼 안에 있는 방으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때 김 반장이 가게 방문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어머나. 그러면서 외치죠. 네. 뭐라고 외칩니까? 나가요. 어서들 나가요. 싸우든가 말든가 장사 망치지 말고 어서 나가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 빨간 러닝셔츠 입은 사람, 흰 러닝셔츠 입은 사람만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몽달 씨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장사 망치지 말고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싸울 거면은 밖에서 해라? 밖에서 해라. 네. 아이고 진짜 매정하다. 이거 어떻게 마무리되죠? 결국은 맞은편에 있던 그 강남 부동산이라고 네. 사실 강남과 하등 상관이 없는 그 원미동에 강남 부동산이 있거든요. 저 부천시도 한강 남쪽이니까. 그 강남 부동산 아저씨가 네. 와서 이 CCBB를 한번 가려보자. 네. 그러면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해요. 강남 부동산 아저씨는 좀 멋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 원미동 시인이 결코 누군가를 해코지할 사람이 아닌데 네. 경찰의 이야기를 경찰이 와서 판단하게 해보자. 이렇게 이제 경찰 얘기를 꺼내자마자 빨간 러닝셔츠와 흰 러닝셔츠 두 사내는 갑자기 다른 박질을 쳐버리죠. 그러면은 몽달 씨가 뭘 잘못해가지고 시비가 붙어서 싸운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두 남자가 술 먹고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 뿐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누구 한 놈 팰까 이렇게 하다가 어리숙해 보였던 몽달 씨가 그냥 걸려 들었던 겁니다. 정말 질 낮은 불량배들이군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나는 이제 김 반장의 실체를 봤기 때문에 완전히 미래의 형부 후보감에서 지워버렸죠. 네. 그렇지만 내 결심은 절대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경욱이는 왜 그 결심을 입 밖으로 안 꺼내죠? 아이스크림 얻어먹으려고? 그렇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면 아이스크림 못 얻어먹으니까. 원미동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네. 그만큼 이제 나는 영악한 7살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나는 이제 형제 슈퍼에서 한동안 몽달 씨를 볼 수 없었습니다. 네. 실은 형제 슈퍼뿐만이 아니라 동네 어디에서도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퉁퉁 부은 얼굴로 열흘 남짓 방에만 있었던 겁니다. 그런 처지가 되면은 뭐 얼굴이 부은 건 둘째 치고라도 일단 김 반장한테는 절대 다시 안 찾아갈 것 같아요. 네. 나 경옥이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몽달 씨가 어느 날 굉장히 넉살 좋은 사람처럼 네. 형제 슈퍼에 나와서 음료수 박스를 차곡차곡 쟁여놓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뭐 배알도 없나. 이유가 뭐죠?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뭐 돈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네, 몰라요. 그냥 아이고. 이상한 거는 네. 기죽 웃으면서 박스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나는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그날 혹시 너무 많이 맞아서 그만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합니다. 나는 이제 슈퍼1을 거들어주고 난 후에 비치 파라솔에 앉아있는 몽달 씨에게 갑니다. 몽달 씨 뭘 하고 있었습니까? 나의 표현에 따르자면 네. 그는 이제 기억상실증까지 얻어놓고 여태 시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묻죠. 이거 또 시예요? 그는 답합니다. 그래, 시야. 슬픈 시, 아주 슬픈. 이제 다 나았어요? 응, 시를 읽으면서 누워 있었더니 금방 나았지. 이 대답을 듣고 나는 속으로 비아냥거렸죠. 근데 민석 작가님 이렇게 이 대사를 들으니까 왠지 좀 슬퍼요. 몽달 씨는 금방 나은 게 아닌데. 그렇죠. 금방은 무슨 금방. 열흘이나 됐는데. 열흘이나 됐는데. 그래서 나는 또 한 번 몽달 씨의 형편없는 정신 상태에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몽달 씨한테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 밤 내가 다 봤어요. 뭘? 김 반장이 아저씨 쫓아내는 거요. 김 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죠? 그렇죠? 맞죠? 이 질문에 몽달 씨는 침묵을 지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답합니다. 슬픈 시가 있어. 들어볼래? 나는 속으로 생각하죠. 누가 그따위 시를 듣고 싶다고. 내가 입술을 비죽거리거나 말거나 몽달 씨는 기어이 시를 읊습니다. 어떤 시인가요? 마른 가지로 자기 몸과 마음에 바람을 들이는 저 은사시나무는 박해받는 순교자 같다. 그러나 다시 보면 저 은사시나무는 박해받고 싶어하는 순교자 같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 글씨 알지? 자, 이것 가져. 나는 다 외웠으니까. 왠지 먹먹합니다. 소설은 어떻게 끝나죠? 몽달 씨는 그렇게 구깃구깃한 종이 쪽지를 4개로 내밉니다. 나는 말합니다. 아주 슬픈 시라고 말하면서 시는 전혀 슬픈 것 같지도 않았는데도 난 자꾸만 눈물이 나려 했다. 바보같이. 다 알고 있었으면서 바보 같은 몽달 씨. 이렇게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게 뭐 여러 갈래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네. 근데 뭐 작가가 전면에 뭐 자기의 목소리를 뭐라고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읽은 사람 모두 다 어떤 애잔한 그런 정서를 느끼게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정서가 바로 이 소설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읽다 보면 내가 살지도 않았던 1980년대의 원미동을 이해하고 겪고 심지어 가상의 향수까지 네.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이 소설의 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모순 이야기도 했지만 네. 원미동 사람들도 진짜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사랑을 받은 책이죠. 네. 제가 읽은 소설이 무려 4판이었습니다. 4판. 그러니까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네. 4쇄가 아니라 네. 4판인 거죠.
1판이 뭐 그대로 크게 보통은 고치지 이제 않고 초판이고, 찍으면 네. 초판 뭐 1세, 2세, 3세, 4세 하다가 개정판이 나오면 그쵸. 그게 2판이 되는 2판이 거고. 되고 그게 이제 그다음에 3판, 4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네. 제가 산 책이 정확히는 4판 46세였어요. 오. 4판 46세. 출판사도 바뀌었죠. 제일 처음에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왔을 건데. 네. 4판이 지금은 아마... 이제 네. 양기자 작가가 직접 출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쭉 살펴보니까 초판이 나온 후로 거의 10년 단위로 개정판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한 5판 정도가 나올 시간이 됐는데 네. 이제는 안 나올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작가의 말을 보면 사실 이게 그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어서 외양은 바꾸었지만 내용은 온전히 그대로 다 뒀다고 해요. 그러니까 표지 디자인만 바뀌었다는 거죠. 네. 사실 내용이 안 바뀌어도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80년대 양기자 작가님이 어떤 전하려고 했던 정서나 메시지가 지금도 힘을 잃지 않고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원미동 사람들이 상징하는 바가 변한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지 책 뒷부분에 보면 작가가 밝힌 글이 있는데 소감 같은 거죠.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네. 수많은 독후감이 전하는 대로 우리 앞에 무엇이 닥쳐올지 예감할 수 없는 원미동으로 상징되는 헐벗은 일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더 가혹해졌다고 여겨진다. 개정판을 내면서 첨삭이나 수정을 가하지 않은 이유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네. 고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이 정도면 모던 클래식이라고 인정해야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상살이 팍팍하다고 느껴질 때 그 척박한 현실 속에서 아웅다웅 사는 이 소설 속의 인물들을 보면서 동질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위로를 받는 것도 이 겨울을 나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월에 한 해를 시작하는 때 이 책을 생각을 하니까 느낌이 좀 더 각별합니다. 양 기자의 연작 소설집 원미동 사람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작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서점도 오늘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